대선이 이제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대선 전국의 지금으로서의 제일 큰 변수 중에 두 가지라고 할까, 여권발 개헌론 그리고 야권에선 문재인 대세론, 이 두 가지를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개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이 개헌이 그러면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지, 왜 개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인지, 그걸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선의 역사는 개헌 논의의 역사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든 정치의 잘못이 마치 5년 단임제에서의 폐해로 생각을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치 개혁의 최고의 핵심 어젠다가 개헌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슈 전환용으로 자꾸마다 개헌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쪽이 개헌을 딱 제기하면서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이제 개헌을 통해서 정치 지형의 변화. 다시 얘기해서 야권 연대든 뭐 여권 연대든 연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97년도 내각제를 개헌을 고리로 해서 연대가 만들어졌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뭐 분권형이 어떻고 뭐 이원 집정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대선을 앞두고요, 정치 지형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효율적 수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예, 김 원장님 지금 상황에서의 개헌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이때쯤이면은 개헌론이 나올 법합니다. 지금 이제 내년 12월이 대선이니까 대선을 한 좀 1년 2, 3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시점쯤이면은 정계가 재편이 되든 개헌론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짧게 이전에 2011년 이무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8월 달에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가 오세훈 시장 부산돼 가지고 10월 달에 재보선이 있었죠. 그렇군요. 아마 12.6 당시 재보선이 있었는데 당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때가 이렇듯이 당시에 그렇게 되면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민주통합당이 생기는 과정이 있어 정계가 재편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1년 이상 조금 앞둔 이 시점에 그런 정비되는 과정, 또 한편으로는 대권 후보를 둘러싼 논란, 다른 하나는 지금 김영준 교수 지적했다시피 대권 문제가 지적되니까 그동안의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될 법하죠. 사실은 이번 시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개헌 문제가 제일 먼저 화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당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사로 개헌과 능동적 의회주의 두 개를 강조했죠. 또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서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던 우윤근 총장도 개헌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던졌고요.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여당과의 다른 충돌 문제, 추경 문제, 지금 국감 과정 이런 과정이 있다 그게 몰려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시 이제 개헌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헌은 굉장히 많이 등장했지만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과연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을지 이런 정도가 쟁점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시대마다 그 조금씩 같은 개헌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조금씩 속내가 다르고 계산이 다른 건데.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 얘기의 속내는 무엇이고 속뜻은 무엇이고 야권 쪽에서 하는 개헌론의 속뜻은 무엇인지 그걸 좀 쉽게 해설해 일단은 주시죠. 여권 속에서 얘기하는 개헌론은 과거에는 이제 4년 중임제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과정 속에서는 그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어서요, 여권에 유력한 대권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반기문 총장을 영입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4년 중임제 개헌 논의가 분권형 대통령적 논의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외치를 맡고 그리고 결국 국무총리는 내치를 맡는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역할 분화가 이루어지고 정치 조직이 없고 그리고 정치 경험이 좀 다소 없는 반기문 총장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개헌 논의가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화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야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유력한 대권 후보는 항상 대권의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 대세론 가지고는 정권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비문 세력들이 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를 포함해서 뭐 박영선 의원을 포함해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제3지대론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서 나름대로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서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든 야든 결국 모든 핵심은 대선에서의 승리를 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수단으로서 개헌을 가져가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나치게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개헌을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런 결론을 저는 내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유력 주자하고 대통령 다 입장이 좀 상이한데요. 지난 그 18대 대선 때 당시 주력 후보였던 박근혜 당시 후보, 문재인 후보, 또 안철수 후보 세 사람 다 입장이 좀 다양했습니다. 사실은 개헌에 가장 근접할 정치적인 배경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당시 안철수 후보였는데요. 안철수 후보 당시 내걸었던 게 뭐였습니까?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증오의 정치에 하나에 매개시키고 있는 것이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승자 독식의 구심점이 돼 있는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 당사자는 당시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그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도 분권형 방향으로 수용을 했고 당시 문재인 후보도 결국 수용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사실상 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모이다 보니까 4년 중임 정도만 수용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랬다가 이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 지난 2년 전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 꺼냈다가 상하이에서 그런 얘기 꺼냈다가 아주 뭐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뭐 블랙홀 얘기가 나오면서 대치기를 당했었는데요. 지금 여당 내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에 따라서 본인의 심지어는 학문적인 입장도 접어서 활동을 해왔던 정종섭 의원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그 국회법 파동이 있을 때마다 정종섭 의원이 교수로 있을 때 썼던 내용에 따르면은 청와대 입장이 타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종섭 의원이 입을 다물고 있었죠.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과 행보를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 입을 다물었는데 정종섭 의원이 국회의원 되자마자 했던 것이 개헌의 가능성을 얘기했단 말이죠. 최근에는 또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종섭 의원이 그럴 정도 얘기할 정도라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일정하게 개헌에 관해서 좀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하고 있는데 당장은 뭐 김재원 수석도 조금 제동을 거는 듯 안 그런 듯 하고 하니까 청와대 입장이 과연 뭘까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헌 논의와 관련돼서 좀 지적을 해주고 싶은 거는요. 그렇다고 왜 개헌 논의가 매 대통령 선거에 있었는데 안 됐느냐라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개헌 논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헌 논의 해야죠. 근데 문제는 시점을 박아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언제까지 개헌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선거를 치르자 하니까 대부분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만 집중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2007년도 1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맞추자라고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권력구조 형태로만 맞추다 보면 항상 찬성과 반대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논의를 시작을 하되 이것을 시점을 딱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포괄적 논의를 해야 되는데 기본권에 대한 문제, 환경권 이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개헌이 됐을 때 정말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뭐 정조섭 의원 같은 경우 내각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각제? 탁 떠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87년도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국회가 저런 식으로 엉망진창이고 국민들도 신뢰를 받지 않는데 거기다 대놓고 내각제 개헌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공학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주장은 개헌 논의를 아주 포괄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선거 가까이 와서 갔다가 또 끝나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이 또 새롭게 출범하면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개헌이 나오면 블랙홀로 빠져서 그걸로 가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호흡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예를 들어서 형식의 개헌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대선이 1년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대주주들이 동의해주지 않는데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면 일단 문재인 전 대표 쪽은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자 그럼 여권 쪽의 제일 유력한 주자인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개헌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나요?
반기문 총장은 그동안에 반기문 총장 본인의 입장은 아니더라도 여권에서 아까 정정섭 의원이 얘기했던 대통령 직선과 내각제 결합한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 구상을 같이 하고 있었었죠. 네.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도하게 된다면은 반기문 총장도 그렇게 뭐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개헌이라든가 권력구조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이제 김영준 교수하고는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약간 입장의 차이가 있는 쪽인데요. 네. 저는 상당히 특히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개진해온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개헌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역대 개헌의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역대 개헌 지난 87년의 개헌 때까지만 하더라도 독재 권력이 개헌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 개헌이 이루어졌거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시기라든가 환경이 다른 시점에서 추진되는 개헌이기 때문에 접근 역시 다른 방법으로 좀 평화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지지부진한 배경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구심점인 조직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죠. 20대 국회 시작하면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라고 했었는데 당시에는 여당은 이 부분에 대해 소극적이었었죠. 정치발전특위를 구성했고 대신 이번에 이제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서 정지석 원내대표가 이제 호응하고 있는 쪽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정도고요. 일정 관련해서는 20대 국회 시작 때만 하더라도 내년 4월 재보선 때 국민들의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추진하자 일정이 그렇게 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사람 여러 사람이 주장했는데 네. 아직도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정 안 된다면은 결국은 그렇게 조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 때 공약으로 약속하고 그 다음 집권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하자라는 것인데 네. 그동안 경험하셨다시피 권력을 잡은 자가 잡은 이후에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면서 과연 할 수 있을지 그것 조금 저는 회의적이긴 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네. 여쭤보고 그 다음 주제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 의문은 반기문 총장이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기문 총장이 권력을 나누는 개헌에 뭐 호의적일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사람은 왜 개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일단은 이제 반기문 총장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한다는 거는요, 그건 정치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유력한 대권 후보가 자신의 권력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선뜻 들어간다는 것은 한국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근데 정정섭 의원이 자꾸 내각제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각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정당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새누리당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친박이죠. 친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박 중심의 국정 운영을 대통령의 퇴임 이후라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각제 개헌인데 그것은 이제 김종인 전 대표와도 맥을 같이 해요. 김종인 전 대표도 개헌 얘기 나오면 내각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현태는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시키자는 거로 분권형이냐 내각제냐라고 하고 있는데 네, 네. 일부는 이제 내각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함의도 있지만 특히 친박이 자신의 패권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왜 거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까?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종섭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아니요, 정진석 얘기입니다. 정진석 정진석 의원은 처음에는 개헌 문제 관련돼서 굉장히 반대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비박인 부분인데요. 네네. 자연스럽게 결국은 친화하는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은 바로 두 번째 얘기했었던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전환용으로 저는 얘기했다고 봅니다. 순수하게 어떠한 그 권력 구조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얘기보다도 저희 새누리당이 굉장히 엄청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국정감사를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쪽에서 이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실상 전에 자민련 때부터요 상당히 적극적인 내각제론자였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아마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게 개헌론이 힘할까라 봐서 그랬던 거고요. 예. 반기문 총장의 경우도 저는요 이게 현재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뭐 무조건적인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예컨대 국내 도전했을 때 과연 후보가 될 수 있느냐 회의론도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이것이 반기문 총장의 차기 우리나라 국가적인 지도자 자격을 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정치까지 총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적합치 않다라고 보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외책 내책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 아니지만은 전 큰 외치를 중심으로 하는 데는 유엔 사무총장 했으니까 적임자로 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런 권력구조 조건에 따라 사실은 반기문 총장의 향후 국민 지지의 조건도 달라질 여전히 충분히 있습니다. 네, 저희 야권 쪽에서 이 개헌을 바라보는 것이 아마 그 문재인 대세론과 그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일 텐데 먼저 문재인 전 대표의 그 한강 발언부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 대권 주자들의 지지도 합계가 여권의 대권 주자 지지율 합계보다 월등 높습니다. 이러고도 못 이기면 아까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환경에 빠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하가 제일 먼저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쭉 밀고 나가고 싶은 것 같고 500명 벌써 싱크탱크 구성했고 비문 쪽에서는 그럼 이걸 개헌론하고 연결해서 이걸 어떻게 막으려는 어떤 부관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한계라고 지적해서 나오는 거는요. 네.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49.9%를 얻어도 50.1%를 얻은 후보한테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2012년에 48% 득표를 했는데요. 그 득표율이 노무현 후보보다 267만 표를 더 얻은 겁니다. 실제로 많이 얻었지만 그걸 확장시키려고 하면은 문재인 전 대표 중심으로 한 핵심 지지층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층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더민주는 친문 체제로 고착화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들여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개헌이라는 걸 통해서 분권형이든 새로운 형태의 권력구조 협회를 해야지만이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손학규 전 상임 고문의 행보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데요. 그분이 지금 더민주로 들어가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것을 깨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은 결국 권력에 대한 분점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비문재인 세력에서 얘기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비문재인 세력에서의 개헌은 외연 확대와 아주 굉장히 직결됐다고 볼 수가 있고 문재인 대세론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꼬를 터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비문 세력들의 핵심적 주장입니다. 예. 그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이제 싱크탱크를 교수를 500명 참여해서 구성하는 것이 본인의 진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새로이 이제 등장하는 세력이라면 본인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대거 이렇게 싱크탱크가 뭉쳤다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보는데 문재인 대표처럼 사실상 문재인 당이라고 당은 얘기가 되고 있고 친문의 외에는 당에서 과연 경선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있는 상황에서 500명을 치고 나가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더구나 그때 얘기할 때 국민 성장 경제 중심을 던지고 또 하나가 외연 확장을 던졌지 않습니까? 예. 외연 확장이라는 구도하고 그런 구호하고 500명씩 교수를 뭉쳐서 싱크탱크 구성하는 것과 과연 어울리는가라고 봤을 때 조금 저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사실 야권에서는 국민의당 쪽 등이 개헌론에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오히려 거기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최근에 개헌론 오히려 꺼내지 말라고 하고 있죠. 굉장히 적극적인 개헌론자이면서도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권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들이 자칫 개헌론에 휩쓸릴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개헌론은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제 미래재단 문제, 그래서 뭐 K스포츠재단 관련 문제, 실세 비선 실세 문제를 초점을 두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비문의 이제 개헌 논란 얘기가 나왔는데 비문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얘기에서는 현재의 그대로 정말 문재인 대세를 장악하고 있지만은 다른 역동성을 만들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얘기했다 김영진 교수 얘기했다시피 확장성도 있지만은요 가장 쉽게 또 대비시켰을 때 48% 얻었던 지난 2012년 대선 상황에 비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그때보다 더 득표 기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줄어들었는가 생각을 여전히 있습니다. 상당히 지지를 받았던 세력 중에 지금 분열되어 있거나 비토를 놓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그때에 비해서 새로운 지지 세력을 많이 가져왔는가? 단순 비교를 해보자면은 야권 내부에서의 대세는 잡고 있지만 상황은 더 좋지 않다. 그러려면 야권이 집권한다고 했을 경우에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의 경선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밖에서 얘기하는 통합 무슨 경선 이런 것도 꺼내고 있고요. 그걸 매개시키는 용어 중에 하나가 개헌이 들어있기도 하고 예. 제3지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김만음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